우리는 알고 또 잘못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 자체를 아예 몰라.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하이데거가 말했잖아요. 잠든 자는 깨울 수 있다. 네. 하지만 잠든 척하는 자는 깨울 수 없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으면 괜찮아요. 네. 깨우면 여기 다른 세상이 있어 하면 정말 이렇게 되는데, 잠든 척하는 자는 네. 다른 세상이 있어. 네. 뭐 있든 말든 맞아요. 그냥 이렇게 되니까 정말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5월에 하고 만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책 제목은요, 바로 생택지 페리의 인간의 대지입니다. 인간의 대지입니다. 네. 어린 왕자로 정말 뭐 전 세계에 모르는 분들이 없는 대문호죠. 어린 왕자가 나오기 전에 나온 작품입니다. 네. 인간의 대지. 이 책을 우리가 선정한 이유는요,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간의 대지는 그 힘듦의 끝판왕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초월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느껴보는 그런 책입니다. 생택지 페리가 직접 겪었던 일도 있고, 그 헌사를 이 앞에 보면 나의 친구 그 기요메라는 친구에게 바치죠. 나의 동료 앙리 기요메에게. 그래서 그 기요메가 또 죽음 앞에서 살아 돌아왔던 그 두 장면만 읽으셔도 아마 지금의 힘듦은 힘듦도 아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책을 선정하고 다시 읽었을 때 거의 맨 첫 문장에 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 세상의 모든 책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인간은 장애물과 겨룰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 저는 처음 이 문장을 예전에는 그냥 어쩌면 스쳐 지나갔었는데, 전 세계가 불경기죠. 지금 불경기라는 장애물에 맞닥뜨려 있는데, 근데 이때에 비로소 나를 발견하고 진짜 인생의 의미, 선순환의 삶의 의미, 어쩌면 돈을 쫓지 않고 돈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 이 대지라는 거는, 생택지 페리가 대지는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중간중간에 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중력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력을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게 우리의 삶이고, 또 하나 이 대지는 저는 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지는 저항과 대지는 흙이다, 이 흙에서 저항으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대지가 나를 키워낼 수 있는 그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계속 가슴 안에서 막 요동치면서 이 인간의 대지를 다시 한번 읽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생택지 페리가 작가이기 이전에 직업이 조종사였습니다. 네. 파일럿이었어요. 근데 이때 파일럿은 지금 생각하는 파일럿하고는 다릅니다. 비행기가 정말 초기 비행기였기 때문에 네. 비가 내리고 막 구름 위를 막 지나갈 때 폭풍우가 치고 막 안개나 비가 있고 하면 정말 이렇게 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막 눈을 찌푸리면서 안 보이는 시야를 막 다녀야 되거든요. 이 시대가 비행기의 대항해 시대였거든요. 개척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은 오늘 나가면 내가 살아서 귀환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과 죽음의 매일매일을 그 경계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생택지 페리가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대지라는 어떻게 보면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자전적 에세이가 이렇게 탄생을 했고요. 이런 대작품이 탄생을 할 수 있었고, 하대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가진 책 210쪽에 우리는 어둠 속으로 다리를 놓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이미 개척해 놓은 항로로 다니면 안전하고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는 계속 그 고정관념과 기존의 틀에 그냥 맞춰져서 고만고만하게 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제가 아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래, 인간의 삶은 어쩌면 이런 어둠 속에 다리를 놓는 그 역할로 태어났을 거야, 이런 게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도전하고 싶은, 야, 여기 다른 세상이 있어, 알았어, 알겠으니까, 근데 난 여기 안전하게 붙어 있을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그래, 그때 얘가 이쪽에 세계가 뭐 있다고 했는데 그쪽을 한번 들여다볼까? 라는 힘이 생기는 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나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 말고 내가 어둠 속에 정말 그 없던 항로를, 없던 길을, 그래, 나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내고 그 없던 길을 뚫었을 때의 그 느끼는 인간의 그 행복, 그 삶의 의미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런 어떤 것들이 처음부터 저는 이미 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이 어둠 속에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이것도 제가 그전에는 줄을 안 쳐놨더라고요. 내가 왜 그동안 한 10번을 읽었던 것 같은데 계속 건너뛰었었구나. 네. 그래서 이 좋은 책은 계속 읽어야 돼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게 된 문장을 발견했는데 제가 가진 책 63쪽인데요. 우리는 직선을 배웠다. 비행기가 가려면 어쨌든 간에 직선의 항로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뒤에 가보면 진리란 세계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단순화하는 것이다. 세상을 단순화하다 보니까 내가 가보지 않은 곳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가보지 않은 미래도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 그게 바로 이 단순화를 계속 하다 보면 이따가 우리가 사회의 시선이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단순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엄청 복잡하잖아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내 미래와 내 삶도 결국은 압축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장을 최소한 한 문장으로 아니면 한 단어로 딱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이미 그 문제는 다 해결된 거거든요. 한 단어로 딱 단순화시킬 수 있으면.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저는 이 문장도 너무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음악가도 시인도 네. 천문학자도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생텍쥐베리의 이 문장은 진짜 저한테는 울림이 컸는데 이 노란 책은 게리 비숍의 내 인생 구학입니다. 네, 시작의 기술로 유명한 저자죠. 이 게리 비숍이 너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생텍쥐베리가 아무도 그대를 흔들어 깨우지 않았고 그래서 당신을 빚은 흙은 말라버렸다. 이제는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음악가도 시인도 천문학자도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게리 비숍은 그거를 스펀지로 표현을 합니다. 네. 아이들이 언어라든가 새로운 경험을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네. 여러모로 옳은 말이다. 스펀지는 닿은 것을 흡수해버린다. 전체가 액체로 꽉 찰 때까지 말이다. 그런 다음 마르도록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 딱딱해진다. 혹시라도 속에 남은 것이 있다면 뭐가 됐든 그대로 갇혀버린다. 이제 당신이 그 깨끗한 스펀지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이걸 흡수하고 저걸 내뱉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삶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물기는 말라간다. 삶은 더 예측 가능해지고 새롭고 흥미진진한 일들은 줄어든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말랑한 스펀지는 딱딱해진다. 크고 작은 구멍들 속에 갇혀버린 많은 것들은 이제 아무리 쥐어짜도 밖으로 뱉어질 수 없다. 그것들은 얼룩이 되어 그 안에 영원히 갇힌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이 작용하는 원리다. 처음에 잠재의식은 깨끗하다.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고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새 자리가 잡혔고 바뀔 수 없다. 우리 큰아이가 2살 때 수영장에 뛰어들던 때를 잊지 못한다. 아들은 밖으로 기어나와 다시 뛰어들고 또 기어나와서 다시 뛰어들기를 멈추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은 기쁨과 흥분, 모험심으로 환하게 빛이 났다. 아무리 뛰어들어도 성에 차지 않고 아무리 반복해도 질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다 질렸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가능성, 잠재력, 여러분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사람, 가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직업, 경험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경험들을 이제는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 장면을 생텍쥐페리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저 남자와 바로 저 여자가 어느 날 만났고 어쩌면 남자가 여자에게 빙그레 웃었을 것이고 일을 마친 후 여자에게 꽃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수줍고 서투르게 그는 어쩌면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신의 매력을 확신하며 타고난 애교로 그를 굴려주기를 즐겼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 곡괭이질을 하거나 망치질을 하는 기계일 뿐인 그 남자는 마음속에서 달콤한 사랑의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이런 진흙 덩어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대체 어떤 끔찍한 거푸집을 거쳤기에 마치 판박이 기계에 눌려 찍힌 모양새가 되어버렸단 말인가. 노쇠한 동물이라도 여전히 매력을 지니는 법이다. 그런데 왜 이 아름다운 인간 찰흙은 흉하게 일그러지고 만 것일까? 스펀지 굳어버렸다, 찰흙이 돼버렸다 같은 얘기고, 이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아까 음악가 천재 얘기하면서 마지막이 왜 모차르트 얘기로 끝나잖아요. 네. 우리 안에 있는 모차르트도 끝장이다. 죽어가는 모차르트이다.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굳어져 버린 그거를 뭔가 이 생택지 페리는 말랑말랑하게 해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차르트, 아까 스폰지를 쥐어짰을 때에 우리의 색깔들이 마구마구 뛰쳐나오고, 아까 이 작가님이 얘기한 다시 수영장으로 막 기뻐서 뛰어드는 그런 어린 왕자, 니체가 얘기한 낙타사자, 어린 아이가 되어라, 이런 단계의 어떤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주기 위해서 어쩌면 생택지 페리는 우리의 굳어져 버린, 제가 다음 책에서 쓰겠다고 한 그 고정관념을 깨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면 결국은 우리가 늘 얘기지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네, 방금 말씀하신 모차르트. 저도 그 문장 똑같이 저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저 인간들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죽어가는 모차르트. 오직 정신만이 진흙에 숨결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뭐가 가장 살면서 후회가 되냐라고 했을 때 다 하는 얘기는 예전에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못 해본 게 가장 후회된다. 사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시점이 됐을 때 누군가 너는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훨씬 더 행복해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 네가 원하기만 했다면. 이라는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이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와 회한이 들까. 시선이 표지에 가가지고 표지에 있는 영어 단어들을 봤는데 지금 본 겁니다. 근데 이 말들을 평소에 하고 계시다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인생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뭐죠?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worthless. 무가치하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 말을 달고 사신다던가. I'm not loved. 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나는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 It's not fair. 이건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가 않아. 이런 말. 그 다음에 too hard. 너무 어렵다. 자주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본인이 무기력한 방관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죠.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다. 워렌 버핏은 이 시대에 정말 성공한 투자자의 상징인데, 그럼 책을 읽는 게 비용 대비 가장 베스트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나를 개발을 해야 그게 자기 개발이거든요. 내가 이만한 그릇이 되어야 그만한 돈을 담을 수 있고 그만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그만한 어떤 비즈니스를 벌일 수 있고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나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어디다가 뭐 누가 좋다더라 해서 투자하고 뭐하고 뭐 누가 좋다고 하니까 뭐하고 이렇게 사는 건 자기 개발이 먼저 되지 않고 타인에 의해서 내가 개발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 얘기하시니까 저도 최근에 워렌 버핏 얘기 자주 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1년 중에 50주는 책을 읽었고 2주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도 물론 딱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일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싫어하잖아요. 늘 아침 월화수목금 출근하고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싫은데도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런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와, 진짜 50주 책 읽으면 2주만 일하고도 전 세계의 그 어떤 부자, 1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점점 책을 읽으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믿어지죠.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게 방향을 알게 되면, 워렌 버핏은 늘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문학을 통해서 나는 주가를 예측한다. 돈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본인은 50주 내내 안 쫓아다녀도 그 돈이 붕 떴다가 어디에 떨어질지 알면 거기 가서 저는 이렇게 이만한 그릇 들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돈이 여기에 떨어지는구나를 저는 워렌 버핏을 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50주는 책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50주가 사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 따로 뭐 사는 게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전혀 몰랐던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저는 알아도 사실은 엄청 좋은 시간이었다. 이 그릇이 키워지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다. 이런 거를 그릇이 커져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금 일상이 여러분 그릇에 안 맞거든요. 너무 작거든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릇이 커져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하이데거가 잠든 자는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자는 깨울 수 없다라고 한 말도, 그릇이 커진 자는 알아서
얘기해주면 그 그릇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릇이 아직 커지지 않은 자는 그게 아니야 해도 이 그릇에 맞으니까 정말 불평하면서도 하루하루 막 눈뜬과 동시에 미간이 찌푸려지는 한 주를 보내고 주말만 목바지 기다리고 또 월요병 시달리고 이렇게 살면서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못 바꾸는 이유는 이 그릇이 커지지 않았거든요.